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싼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외신 로이터, 블룸버그, BBC가 동시에 속보를 날렸습니다. 주제는 딱 하나.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 대한민국 수출의 35%를 책임지는 반도체 라인이 올스톱될 뻔한 그 긴박했던 순간 밀실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피해 추산액만 최대 100조 원. 한국은행조차 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하고 피해 규모는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부 분석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 중에 방치된 웨이퍼가 오염되기라도 하면 그 손실은 단순 생산 차질을 훨씬 넘어 최대 10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었죠. 그런데 이 100조짜리 폭탄의 뇌관이 파업 90분 전 극적으로 제거됐습니다. 뉴스에서는 타결이라는 두 글자만 전해졌지만 오늘 저는 그 90분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숨겨진 맥락과 진짜 이해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노사 협상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2026년 5월 20일 자정 직전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조 대표단이 마지막談判을 벌이고 있었고 건물 밖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새벽까지 결렬됐다면 2026년 5월 21일 아침 6시부터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즉 노조원 수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 라인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죠. 반도체 공장, 특히 첨단 파운드리나 메모리 라인은 공장을 세우고 다시 올리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단 하루를 멈춰도 진행 중이던 웨이퍼들이 무더기로 폐기될 수 있고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만 또 며칠이 소요됩니다. 공장 한 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체 DS 반도체 부문이 동시에 멈춘다는 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업계와 애플 엔비디아 같은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들까지 이 협상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건 외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사태의 발단은 사실 단순합니다. 돈 문제. 정확하게는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노조의 요구부터 살펴보죠.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증권가 기준으로 약 270조 300조 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덕분에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조는 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영업이익 270조 원 기준으로 약 40조 5천억 원이 성과급 재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기존에 존재하던 OPI 초과이익 성과급의 상한선을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연봉의 50%가 성과급 상한이었는데 이 캡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였죠. 언뜻 보면 노조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죽어라 일해서 이만큼 벌었으니 그 과실을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특히 2024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극도로 쪼들렸을 때도 현장 직원들은 같은 자리를 지켰으니 이제 호황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받겠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단일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반도체 DS 부문처럼 지금 막대한 이익을 내는 사업부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부도 함께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등 DXDVIC 익스피리언스 부문이나 일부 공통조직은 전혀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노조의 요구대로 DS 부문 영업이익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균등하게 뿌리고 적자 사업부 직원에게도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측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언론의 계산에 따르면 노조 요구한 대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경우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인당 최대 10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 원칙 자체가 흔들리는 요구였던 거죠. 이렇게 돈 번 만큼 가져가겠다는 노조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측이 정면 충돌하면서 협상은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3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완전히 결렬됐습니다. 이후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5월 18일에 열린 중노위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사이 4월 23일에는 노조조합원 3만 9천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45조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파업한다고 선언했죠. 협상 테이블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었고 5월 20일 오전 중노위 3차 사후 조정마저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내부 갈등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부문만을 위한 성과급 요구에 왜 우리가 동참해야 하냐는 반발이 거세졌고 실제로 파업 선언 후 노조 탈퇴자가 속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노조 대 사측의 싸움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균열이 나중에 협상의 판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파업 도장 찍기까지 남은 시간 90분. 바로 이 순간 침묵하던 거물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그가 직접 나섰습니다. 단순한 대화 장소 제공 수준의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양측을 같은 테이블에 불러앉히고 무려 6시간 넘게 협상장을 지키며 조율을 이끌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장관이 브리핑에서 사흘 동안 중노위가 중재를 해서 의견을 좁히려 했으나 실패했고 오늘 제가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6시간 넘게 협상을 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노동정책에서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장관이 특정 기업의 임금 협상에 직접 개입해 밤새 협상을 이끄는 건 그 자체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이 파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양측에 동시에 보낸 거죠.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사 양측은 정확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직접 나선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노조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죠. 게다가 이미 내부에서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봤자 파업의 명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테이블에 나온 상황에서 끝까지 버텼다가 협상이 깨지면 글로벌 고객사 신뢰도 추락, 국내 여론 악화, 주가 폭락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이 시점에 공장이 멈춘다는 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TSMC에게 일감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쪽 다 져야 할 이유보다 져줘야 할 이유가 훨씬 컸던 겁니다. 그리고 협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오후 늦게 경기도 수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사 양측이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파업 예정 시각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그야말로 낭떠러지 끝에서 멈춰선 겁니다.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4.1%의 성과 인상률 평균 2.1%를 더해 총 6.2%로 결정됐습니다. 성과급 구조는 기존 OPI 성과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DS 반도체 부문에 한해 별도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했습니다. 그 재원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 수준이며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S 부문 특별성 과급의 배분율은 부문 전체의 40%,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60%를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DX 부문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별도 지급되며 이 특별성 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보유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신호 하나가 시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죠. 한 유머 게시물의 표현처럼 내 주식 살았다는 반응이 실시간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은 관문, 조합원 찬반 투표. 이번 합의는 노사 대표단이 서명한 잠정 합의입니다. 노조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가 가결되어야 비로소 협상이 공식 타결됩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부결시킨다면 이 지긋지긋한 협상판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DS 부문 조합원들이 노조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판단할 경우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은 관문,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한 불만. 특별성 과급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은 상당히 영리한 설계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금 지출은 없으면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것 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제 가치가 줄어드는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불씨. N% 성과급 요구의 전국 확산.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방식으로 요구를 제도화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 노사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노조가 이미 성과급 배분 문제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며 업계에서는 삼성이 뚫리면 다음은 어디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를 가리켜 N% 청구서 공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만큼 이 방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 경우 기업들의 보상 체계와 경영 원칙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황 때는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불황 때 함께 버텨온 적자, 사업부 동료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까지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노사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보상 시스템의 철학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100조 원짜리 폭탄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뇌관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성과급 배분 원칙과 투명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한 내년에 반도체 역대급 호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다시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정부가 90분 안에 뇌관을 제거하는 게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100조가 날아갈 뻔한 90분 삼성전자 파업 막전 막후 썰을 완전히 해부해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번 사태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성과급의 형평성 딜레마 잘 버는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가 공존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정부 개입이라는 게임 체인저 장관 직접 조정이 없었다면 협상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잠정 합의의 불완전성 찬반 투표와 제도화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이 예고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과는 어떻게 나누어야 공정한가? 이 질문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앞으로 마주쳐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가장 날카로운 분석 댓글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